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워드 부동산 박지희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이 급등과 하락이 공존하는 초양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서 내 집 마련을 뚜렷하게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을 보는 안목 정말 중요한데요. 자, 단순히 이 가격 변동이나 시장 상황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으면서 우리가 똑똑한 선택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은 시장을 제대로 읽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베이드 투자자문 이상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살펴본 대로 요즘 부동산 시장이 초양극화 현상이라고 할 만큼 이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원인은 대표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당연한 거라서 뭐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초양극화가 당연하다. 네, 원래 양극화가 돼야 맞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도 우열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좋은 거에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고 안 좋은 거에 사람들의 수요가 관심이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네. 지난 한 70년간 네.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부터 주택이라는 게 한 번도 충분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했던 적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네. 우열이 있는 것들 중에 우는 되고 열은 더 처참하게 망한다. 좀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또 이제 시장에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이슈가 또 나타나면서 또 한 번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출렁이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불안함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시점의 부동산 이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매수 심리는 언제나 있긴 한데 네. 다들 뭘 사야 될지, 그리고 또 이걸 언제 사야 될지,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으신 거죠. 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언제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큼 필요 없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다들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왜 가장 그럴까요? 최저가에 사고 싶은 그렇죠. 욕심이 핵심을 있기 딱 때문에.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내가 왜 최저가에 항상 사야 되지? 저는 사실 최저가 검색도 안 하거든요. 네. 물건 살 때 왜 최저가에 사려고 그러지? 빨리 사고 끝내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위에 추천 뜨면 바로 그걸 사는데,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이 스마트 컨슈머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 더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시간을 안 쓰시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나는 최저가에 사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최저가를 기다리는 거죠. 오지도 않는 최저가를 기다리면면서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늦었고 한 23년도 하반기부터는 싹 오르고 있었고, 작년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빠르게 올랐었고, 네. 올해도 안 오를 줄 알았는데 상반기 지금 뭐 몇 달 안 됐지만 1분기 내내 오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시면 아까 그 최저가를 기다리시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따라 붙어야 돼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으로 순식간에 바뀌세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힘들어요. 그 애초부터 그냥 따라 붙지, 왜 그놈이 오지도 않는 최저가를 찾으시려고 왜 이렇게 혼자만의 그 망상에서 막 이렇게 혼자 고민을 하고 계실까. 그게 첫 번째 이제 패착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뭘 사야 될지 토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 5년과 윤석열 정부 3년을 이제 8년을 겪다 보니까 너무 학습이 돼 버려가지고요. 어떤 학습이 됐냐면 정부에서 찍어주는 거를 사게 됐다. 정부가 일타 강사예요. 이제 정부가 일타 강사인 게 뭐냐면 정부가 사지 말라는 걸 사야 된다. 네. 이거 되게 나쁜 시그널이거든요.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동안 계속 패턴을 보니까 정부가 규제하면은 그 옆에 사고, 규제하면 또 그 옆에 사고, 이렇게 해서 비규제를 가셨던 분들이 다 망했더라. 네. 왜 망하냐? 그게 아까 저희 시작할 때 나왔던 우열 중에 얼마나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으면 여긴 규제를 안 거냐를 문재인 정부 때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시작하면서부터 정부가, 윤석열 정부도 시작하면서부터 규제를 싹 푼 것 같지만, 그때 원희룡 장관님께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규제를 걸어놓은 이유는 깊은 뜻이 있다. 야,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걸 사야 되네. 깊은 뜻이 있다는데 찍어준 거다 거의. 찍어준 거다. 그러고 나서 그 강남 3구 안에서도 잠삼대청, 아변목성, 그중 여의도, 목동, 성동이야 강남이 아니지만
이런 지역들은 토어제가 계속 걸려 있었단 말이죠. 근데 토어제는 거의 5년 가까이 유지가 되어 왔었던 건데 그러면 그 안에서도 이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가서 샀던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 반포라고 하는 비규제 지역도 있었지만 압구정이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제는 정부서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돼. 부모님하고 다르죠. 부모님은 하라는 것만 하고 부모님 하지 말라고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내가 좋은 일이 벌어진다. 굉장히 나쁜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깰 수가 없어요. 정부는 이걸 계속 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다 알았잖아요. 계속 그것만 살 거예요. 그럼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건지는 모두 다 자명한데 이건 매우 나쁜 시그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서 국민들이 이런 시그널에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에서 욱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뭘 크게 잘못했구나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사실 이게 정부를 믿었던 순진한 사람들이 굉장히 큰 배신을 당한 거거든요. 부동산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정부가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물개박수 그래 이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나만 망했더라. 네. 슬픈 짤도 있죠 그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벼락거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아까 우리 최저가 얘기했지만 네. 최저가를 기다리다가 벼락거지가 될까봐 무서운 그 포모로 막 따라붙어 샀던 결과가 다 물려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것도 또 슬픈 일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 빨리 사라 그랬잖아요. 최저가 검색 같은 거 하지 말고 빨리 사야 됐었다. 그러니까 시기가 항상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가 좋은 건데 많은 분들은 내가 그 생각이 들 때가 내가 주체가 돼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지면서 하기 시작을 한다는 그것도 또 무서움 중에 하나, 잘못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사셔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시장을 생각해서 정책을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뭔가 단기적인 처방만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또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 만약에 내가 집을 매수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될 기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없는 분들, 재산이 많이 없는 분들 네. 같으면은 내가 어디에 살 건지 내가 갖고 있는 총 자산을 동원해서 어디서 살고 싶은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지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곳이 만약에 내 눈앞에 보이고 그걸 할 때 내가 돈이 좀 모자란다 그러시면은 대출을 정말 많이 받으셔서 내가 이 동네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당위로 접근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집값이 오른다 안 오른다가 아니라 나는 꼭 여기 살아야 돼. 왜냐하면 옆에 살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러시면 정말 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 동네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해외 같으면 늘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이 동네는 슬럼이고 이 동네는 그래도 중산층 거주지고 여기는 부촌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너무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심지어 미국 같은 데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 길 하나 경계로 여기는 슬럼이고 여기는 부촌이거든요. 그럼 여기 살면 완전 힘든 일이고 여기 살면 완전 쾌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경험을 안 해보다가 이제 경험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아까 오히려 없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게 주거의 안정성이 아니라 안전성입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자꾸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이거는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투자성이죠. 투자성은 뭐냐면 많이 올라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네. 남들보다 우리 집이 덜 오르면 매우 언짢아져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투자로만 접근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투자로 접근하실 때 많은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투자성을 안 보세요. 투자성을 제일 중시하시는 분들이 왜 투자성을 안 볼까? 되게 역설적인데 이상하게도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투자성이 가장 좋은 것들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제일 많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그게 수요 공급이 잘 맞아가지고 좀 덜 오르는데 사람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서울 시내에서 제일 공급되기 어렵거든요. 그 공급되기 어렵다. 희소성이 있구나. 투자의 핵심이 희소성이잖아요. 물론 희소성이라는 게 무인도 같은 것도 희소하니까 무인도가 오른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희소성에 대한 해석이긴 하지만 남들이 보편적으로 좀 좋아할 만한 것들에서 희소성이 있는 것들을 접근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또 이상하게들 굉장히 공급이 많은 것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참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첫 번째, 없는 분들은 안전성을 고려하셔야 되는 것 같고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희소성에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놈의 희소성이 뭐냐? 한강변 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네. 그거 뭐 가지려면 이제 한 60억. 근데 마음이 아프죠. 저도 못 사고 다 못 사죠 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더더더 사람들이 슬퍼지는 것 같아요. 나는 영원히 못 사는 거 아니야? 예전 같으면은 포모가 이 정도 급은 아니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나는 영원히 안녕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건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시는 게 맞는데 저는 그 생각이 오히려 또 글로벌 스탠다드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대한민국은 하면 다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해도 안 되는 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는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제가 삼성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 오너가 당장 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 정도까지는 노력하면 되겠구나. 사람들의 눈높이가 약간씩 낮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세 번째 포인트.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에 그 안전성을 보시고 희소성을 보셔도 세 번째는 결국은 눈높이를 약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가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일단 자산 상태를 좀 점검을 해보고 내가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면 일단은 입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의 안전성 얘기를 먼저 해주셨고요. 그리고 재산이 좀 많은 편이라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성, 결국에는 희소성을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제 눈높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에 또 중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뭐 이제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 7세 고시, 4세 고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사실인가요? 네. 근데 뭐 정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정말 그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교육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최대한 뭐 자산이라든지 뭐 인맥적인 부분에 최대한 것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선택할 때도 학군지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집값을 결정할 수 있는 미래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언제나 핵심이라서요. 네. 네, 언제나. 그러니까 언제나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돈을 벌고 가정을 일구고 뭔가 또 자손을 이렇게 그 다음 때로 이렇게 남기시려는 분들의 특징이 우리 자손이 못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종 있긴 한데 자손을 뜯어먹는 분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저희 뉴스에 자주 보잖아요. 네. 없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렇죠. 나쁜 부모님들도 있어요. 거의 무슨 앵벌이 시키는 부모들도 아직도 여전히 있지만 웬만한 분들은 다 내가 열심히 해서 점점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이 결정하시는 선택지가 아까 저희가 진짜 힘든 분들조차도 이제는 안전이라는 삶의 중요성 포인트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 기본 욕구, 삶의 기본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욕구에서 뭐 명예욕도 있고 뭐 자아실현도 있고 하대잖아요. 매슬로우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게 아까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문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걸로 연결됐을 때 그런 사람들의 레벨이 어디까지일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진짜 없는 사람들도 막 땡빛을 내 가지고 막 무슨 미국 유학을 보내고 뭐 지방에서도 소 팔아서 서울로 보내고 이랬다고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우리 집에 수단을 팔아서 애를 학교를 보내면 어떡해요. 근데 옛날에야 그렇게 해서 좋은 학교를 보내고 했을 때 리턴이 크니까 그게 맞았다고 한다면 요즘은 공부에 대한 효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을 좋은 데 나와도 연봉으로 그렇게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누가 남느냐? 힘든 분들이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웬만큼 잘 버시는 분들이 점점 갈 수 있는 이런 동네만 학군지로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일 거냐에 대한 이제 눈높이가 가치가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느끼는 거는 가구소득 한 1억에서 1억 5천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1억에서 1억 5천 생각해 보시면 기본 맞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1년에 1억에서 1억 5천이죠. 네. 그럼 반에는 5천 버는 부부 네. 1억이죠. 7,500 버는 부부 1억 5천이죠. 여기쯤인가 보다. 근데 여기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더 하나 더 위에 만약에 가구소득이 3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여긴 더 세겠죠. 그런 것들을 약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군지에서의 우열도 확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부동산 시장의 어떻게 보면 양극화를 또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보면은 뭐 이제 아이 한 명당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2억 이상을 교육비로 지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 참고해서 우리가 집값을 뭐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해봤고요. 사실 이게 인구 변화가 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학군지는 뭐 대치동 말고는 이제 나머지는 별로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출생률 감소, 고령화 이런 것들 때문에 대치동을 뺀 나머지 학군지는 솔직히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이미 힘들어요. 네, 목동이나 이런 네, 곳들. 이미 힘들어요. 네, 그래서 출생률 감소나 고령화가 주택 시장에 앞으로 가져올 변화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시나요? 이게 원래 없었던 일이었는데 2017년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로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출생률만 떨어진 게 아니라 혼인율도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부동산 가격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갈라치기 때문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싶지를 않게 자꾸 만나는 거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나야지 결혼을 하죠. 만나지도 않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렇게 동성끼리도 많이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래서 애가 더 안 나와요. 그래서 애가 없다는 게 매우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 같으면은 학군지가 여기저기 있었고 지방도 여기저기 있었는데 애가 너무 안 나오니까 그 모든 인프라를 다 굴릴 수 없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기도 좀 돌아갔었고 여기도 좀 돌아갈 수 있었던 것들이 이게 왜냐면 최소 인원이라는 게 있어야 이게 돌아가는데 그게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것들이 마지막으로 남는 게 어디냐라고 보면은 결국 그 제일 끝단, 제일 끝단만 남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 나눴지만 1억에서 1억 5천 버시는 분들도 애들 교육에 힘을 써야 되고 뭐 3억 이상 버는 들도 힘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애를 안 낳으니까 여기가 다 수로로 죽어버리니까 1억에서 1억 5천 버시는 가구에서도 우리 애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내 수준에 맞는 동네에서는 애가 없어요. 나는 애를 낳는데 옆집에 애를 안 낳았어요. 그럼 내가 여기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슬픈 사회 현상이고 이걸 빨리 해소시키려면은 어떻게든 1억에서 1억 5천 버는 가구가 애를 낳도록 강제화하는 법안이라도 만들지 않으면 안 돌아간다. 근데 여기서 현명하신 분들은 아유 뭐 됐고 난 여기 갈 거야. 이게 지금 저희가 종종 말씀드리는 풀대출이라는 이슈의 하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여길 가지 않으면 내가 생존이 안 돼요. 우리 애들 키워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 없는데 어떡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최근에 보면 뭐 몇몇 구청장님들께서 학원가를 유치하겠다. 아니 애가 있어야 학원가를 유치하죠. 학원은 무슨 뭐 공공으로 돌아가나요? 또 그 얘기 하겠죠. 세금으로 또 한다고 하겠지만 그런 얘기 하시는 것들 보면 황당하기로 말할 수가 없는데 핵심은 어떻게든 그런 돈 잘 버시고 아니면 중간 이상으로 버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특히나 이런 분들이 애를 많이 낳는 분들이 특히 들어와야 이 동네가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애가 다라니까요. 사람이 미래라는 말 맞아요. 사람이 미래가 맞고 특히 아이들이 미래가 맞아서 이제 아이들은 지나가다 보이시면 와 얘네들이 우리 국가의 자산이야 라고 생각이 모두 다 드셔야 되고 굉장히 소중하게 보셔야 되고 제 생각에 10m 앞에서 애들이 걸어가면 차도 멈춰야 돼요. 진짜 소중하니까. 네, 그래서 아이 많이 낳으면 애국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 애국자가 맞고 걔네들을 어떻게든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도 스쿨존이나 뭐 스탑사인에서 무조건 멈춰도 걔네가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왔다. 왜냐면 애가 너무 없고 뭐 요즘 뭐 1년에 20만 명 뭐 초반밖에 안 나오니까 뭐 저희 때는 100몇만 명씩 나왔었대요. 옛날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저도 못 느꼈었는데 그러면 저희 때보다 5분의 1밖에 안 나오면 5배 이상 소중해져야 되는데 문제는 항상 사회라는 거는 제곱으로 비례하죠. 그 제가 봤을 때 한 25배 정도 더 소중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애도 안 때리고 그러시겠죠. 그럼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출생률 감소, 고령화 이런 것들이 주택 시장에만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 자체에도 아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 엄청나죠. 아까 그리고 고령화 우리 얘기 안 했는데 네. 우리 초등학교 얘기 엄청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초등학교만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마치면 중학교 가잖아요. 뭐 초등학교만 마치고 학업을 끝내시는 분은 없으니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도 보셔야 되고 고등학교도 보셔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부터가 전통적인 학군지였다고 본다면 아까 우리 어르신은 뭐 더더더 중요한데 어르신에 대한 답을 희한하게들 이상하게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은퇴하시면 다 가난하니까
뭐 이분들은 뭐 힘드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요즘 은퇴하시는 분들은 돈이 제법 많아요. 왜냐면 그 50년대 중후반 이후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이 요즘 막 은퇴 많이 하셨고 이제 60년대로 막 오다 보는데 이분들 중에 가난하신 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생각 이상으로 많이 갖춰놓으신 분들이 앞으로 내가 살 날은 15년이 아니라 30년 혹은 40년 남았어 이렇게 되는 순간 이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또 이분들이 어디서 살고 싶으냐도 중요하신데 여기서 또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안 해서 오신 분들은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걸 허물어서 밖으로 나가고 뭐 수익을 발생시켜 자산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류가 하나 있는 반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내가 밖으로 나갈 생각 안 하고 우리 애들도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 근처 좋은 집들이시겠죠? 그럼 그 근처에 애들도 왔으면 좋겠으니까 뭐 중요를 하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이렇게 잠깐 집성촌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분들은 안 나가니까 이분들이 자리를 하나 깔고 있고 자손들도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그러시잖아요. 얘가 둘이면 두 집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 더 좋은 동네들은 더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요즘에 은퇴라는 것들은 옛날에 무슨 30년대 40년대 분들 정말 지방에서 소 팔아가지고 애 키워가지고 막 모학인데 애들은 막 학교로 서울 보내놨는데 자식들은 부모 생각도 안 하고 다 내팽개치 이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자꾸 옛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막 시작이 됐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노년층 인구 중에 노령화 이슈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노령화가 옛날 같으면 70대 중반에 돌아가셨으니까 잠깐이었는데 이제는 길다 보니까 100세 시대라고. 네. 집 근처에 병원도 있어야 되죠. 오래오래 가야 돼. 병원도 오래 다니셔야 되니까. 그리고 밥도 누가 해줘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은 아버님이 90살이고 며느리가 70살이면 70 며느리가 가서 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일이 쉽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분의 밥을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봤을 때 요즘 신축 아파트 가시면 밥도 주고 그러잖아요. 좋은 답이 시내에 있네. 그러니까 요즘 밥이라는 이슈를 왜 이렇게 중시하시나 요즘에 봤더니 그런 여러 가지 집안들의 이슈들에 따라서 이 조식 서비스, 뭐 조식이 잘 되면 중식, 속식으로 확대되는데 수요가 무지무지 많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 같으면 뭐 요즘 표현도 없죠. 양로원이라는 말 요즘 아무도 안 하지만 요즘 다 실버타운이죠. 그런 것들도 굳이 안 가도 될 수도 있겠구나. 밥만 줘도 엄청 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회상을 꽤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게 신축 아파트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진 것도 큰몫해주고 있죠. 네, 그럼 그런 부분이 가능한 곳들의 가치가 앞으로는 더 올라갈 수 네, 있겠네요. 더 올라갈 것 네. 같아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물건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워라밸을 중시를 하면서 직주 근접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뭐 따로 특별히 주목받는 지역들이 있을까요? 파주운정. 파주운정. 네. 이게 대놓고 말씀드리는 거죠. 파주운정이 물리적으로는 무지먼데 엄청나게 시간을 줄여줬죠. GTX-A 개통으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동탄 수서 이용객보다 파주운정 서울역 이용객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게 뭘 설명을 하는 거냐. 동탄에서는 서울 올 일이 좀 덜 있어도 파주운정에서는 서울 올 일이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세상의 변화를 가져온 거냐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직주 근접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교통수단을 안 타고 덜 타고서 실현되면 더 좋은 거죠. 지하철도 이왕이면 좀만 타고 걸어가고 자전거 타고 가까우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밖으로 쭉 빨리 갈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라도 좀 빨리빨리 됐으면 오히려 이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GTX도 사실 얘기 나온 거 15년 전인가 그렇고요. 작년에 개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아까 직주 근접이라는 이슈가 이제는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보여줬다. 그리고 그것들 하는데 뭐 돈 요즘에 보니까 뭐 국가 예산 규모랑 비교해 보면 얼마 안 들더라고요. 뭐 3조 원, 4조 원, 요즘 뭐 1조 원도 별로 큰 돈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정부에서 뭐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뭐 그 정도 돈 빨리 써서 밖에 있는 사람들 빨리빨리 올 수 있게 하면 거기다 엄청 잘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것들을 파주 운정이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주 근접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이슈인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냐면 거기도 집이 낡으니까 새 아파트에다가 시간이 짧으니까 돌아가는데 낡으면 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특이 사항들로 이게 해결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그냥 미봉책이고 결국은 안쪽에
컴팩트 시티로 가는 게 유일한 답인데 정부는 이걸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데로 점점 이렇게 컴팩트 시티가 되면 될수록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주 운정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로 이제 GTX-A 개통을 호재로 드셨는데 사실 뭐 교통 호재,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해도 뭐 무조건 다 그렇게 주목해봐야 할 만한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경우는 어떤 상황들일까요? 서울의 수많은 경전철과 웬만한 지하철 지선 연장들입니다. 네. 왜냐면 옛날에는 지하철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생기면 호재예요 이랬어요. 근데 네. 요즘은 너무 많아가지고 특별히 호재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지하철을 여기 웬만하면 어느 동네나 다 있으니까 옛날만큼 지하철이 파괴력이 없는 게 지하철도 이제 너무 많아져서 어떤 노선이냐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뭘 타고 가느냐. 왜냐면 환승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죠. 환승 없이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인기 지역으로 한 번에 가는 노선들은 인기가 있고 아니면 환승이 없더라도 빙글빙글 돌아가면 싫고 그래서 지하철도 우열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하철도 막 20분, 30분에 한 대씩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선들 보시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오는데 5호선만 해도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나뉘기 전에 사시면 아무 이슈 없지만 나뉜 데 사신 분들은 괴로워요. 그래서 그런 거 말씀 다 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하철은 확실히 서울에서는 별 이슈가 없더라. 그리고 지방 같으면 지하철 원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있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더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직주근접이 교통수단의 발달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건 알겠지만 아까 파주운정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엄청난 걸로 확 좋아지는 거 정도가 아니면은 밋밋하더라. 이제 밋밋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교통수단이 더 좋아지는 것들은 크게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진짜 본질에 영향을 주는 건 무엇일까? 앞에서 한참 나눴던 우리 이야기. 돈을 웬만큼 버시는 분들이 자녀도 잘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어디에 살고 싶으냐. 그리고 아까 자산이 좀 없는 분들도 나는 여기 살면 안 되겠다. 여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만 남더라가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은 더 편해졌어요. 옛날처럼 뭐 직주근접이 중요한 거예요, 학군이 중요한 거예요, 뭐 됐고요. 그냥 답안지들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한 2개씩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중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죠. 직주근접은 확실히 옛날보단 덜해요. 그래서 일단은 노선의 유용함 같은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거의 안전성, 입지를 좀 봐야 되고 거기에다가 희소성까지 있으면 이제 금상첨화인데 사실 입지가 좋아 보여도 우리가 좀 실제로는 투자 가치가 또 낮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의 특징도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단지의 완성도죠. 네. 단지 완성도. 단지 완성도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좀 애매하지만 보통 단지가 크고 작고로 보통 구별들을 많이 하죠. 중소단지들 되게 싫어하시니까. 그럼 최소 몇 세대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상급지로 가면 갈수록 되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급지의 중소형 단지가 비인기 지역의 대단지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단지의 뭔가의 완성도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주변의 환경들이 비인기 지역보다는 훨씬 다 좋기 때문에 종종 종종 놓치는 점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이 인기 지역에 중소형 단지, 특히 뭐 중소형 단지의 급강은 아울러 아파트인데 이런 거 가면은 진짜 안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살 때도 쌌었고 오를 때 비슷하게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오르고 나서도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원래 쌌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포인트 중에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품의 종류죠. 그러니까 다들 아까 대단지 아파트를 말씀드렸지만 주상복합 막 이런 거, 뭐 오피스텔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시계열 흐름을 쭉 보시면은 주상복합이 안 오른 적이 없고 오피스텔도 뭐 그중에 좀 안 오른 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오피스텔도 방이 하나짜리냐 세 개짜리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오르는 건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왜 안 오를까를 생각해 보면 또 희소성이거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방 하나짜리는 엄청 공급이 많았으니까 안 오른 거고 방 3개짜리들은 공급이 없었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수요는 있는데 주상복합도 주상복합 중에서 누군가는 완전 60평, 70평, 100평 이런 주상복합을 보시는 반면 누군가는 뭐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다른 것들, 아파텔은 좀 다른 거지만 또 주상복합 중에서도 좀 뭔가 좀 잘 못 진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안 오르고 오르고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역을 선정하시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성은 그 다음인데
근데 뭔가 지금 상황이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뭐냐면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인기 지역보다는 좀 비인기 지역에 더 등장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재개발이라는 방식들로 공급이 됐고 재건축은 그동안 진행이 많이 안 됐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 아파트라거나 상품은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비인기 지역에 주로 있는데 들어가 살아보니까 상품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만족도가 높은데 그 지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봤는데 인기 지역을 가려는 순간 일단 연식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상품이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이걸 못 버리는 거죠. 이 현실의 만족을 못 버리다 보니까 다른 결정을 못 한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못 하게는 만들어 놓은 거죠. 심리적인 허들을 너무 높여놔가지고. 그래서 요즘 옮기시는 분들은 대단한 용자들이신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삶의 만족도를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지금 압구정 가시는 분들 똑같죠. 압구정 아파트 비싸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가시면은 정말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지금 뭐 40년이 뭐예요? 50년 다 돼가고 있잖아요. 가시면은 주차장은 당연히 지하 없고 거기는 뭐 범퍼 같은 건 당연히 긁히는 걸로 생각하고 사실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게 사시거든요. 그리고 집도 엄청 추워요. 단열도 잘 안 돼가지고. 네, 또 그런데 살면서 이제 버티는 거를 뭐 몸으로 때운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옛날 같은 그 몸테크라고 말하겠지만 네. 60억짜리에서 몸테크가 말이 되냐고요. 몸테크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나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슬픈 일들도 마구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그런 좀 비인기 지역의 큰 단지에 좋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좀 한심하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바보같이 저런 데 살고 있어. 저도 그 생각이 약간은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의 의견을 동조한다는 게 아니라 돈도 돈인데 나의 현실을 너무 너무 나쁘게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좀 요즘 밸런스를 맞춰놔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워라벨도 말씀하셨지만 아, 돈도 돈인데 너무 후진돼서 사는 건 이거 좀 너무 괴롭지 않나? 왜냐면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재건축을 시켜주려고 했으면 10년 내에 끝나는 걸로 딱 지켜줘야지 뭐 20년, 30년 지금 저 여의도 와 있지만 지금 여의도 아파트도 50년 되지 않았습니까? 저기 사시는 분들 뭔 죄예요 도대체. 재건축 끝나는 거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뭐가 차일피일 늦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수준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냥 많이들 흔히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뭐 사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체로 여의도 분들이 그러신데 아니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자금력도 다르고 지금 상황도 달라서 다 다른 답인데 마치 주식 물어보듯이 야 삼성전자 사야 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그냥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는 거는 15년 차에서 20년 차 아파트 중에 좋은 데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딱 그 연차들입니다. 2025년도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2005년부터 한 2010년 요 사이에 지어진 집들로 쏙 들어가시면 너무 좋은데 다들 안 가고 싶어 하더라. 하나씩 빠지는데 거꾸로 70년대 아파트들보다는 살기 너무너무 좋고 뭐 오르지 못할 거냐? 오를 수 있는데 재건축도 남았고 뭐 호재도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머릿속에서 막 복잡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하신 조건을 그러면은 모두 밸런스를 맞춰본다면 15년에서 20년 차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되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입지, 뭐 지역적인 조건을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단지의 완성도까지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거를 참고해서 한번 아파트를 좀 쭉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부동산 안목을 기르는 뭔가 실질적인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부동산 공부라는 말 너무 거창한데요. 사실은 옛날 어르신들, 50년대생 이런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냥 뭐냐, 애 키우기 좋은 동네예요. 근데 애 키우기 좋은 동네라는 게 별게 아니라 웬만큼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신 분들이 그 다음 때로 재산을 넘기려고 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 가문이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과정에 내가 어디 살면 좋은가를 다 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쓸데없는 게 하나씩 들어간다는 거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싶어.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우열에 대한 요인들이 이런저런 개발 요인, 뭐 아까 우리 직주근접 얘기 나눴지만 지하철 개통, 기타 등등이 있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웬만큼 다 만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어디에 가고 싶은가, 그리고 상품이 무엇인가. 근데 그거를 다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70억이에요. 당연히 좋으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신축에서 답을 찾으려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차, 20년 차를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거기에 딱 들어맞는 아파트가 뭐냐? 잠실 아파트들이에요. 잠실 아파트가 대단지 브랜드는 좀 없지만 다 섞여 있어서
다 자리도 좋고 학군도 좋고 위치도 좋고 상품도 좋고 다 한 것들이 다만 15년 차에서 20년 차에 들어갔다. 그런 답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건 싫고, 왜냐면 신축에 살아봤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수준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긴 되게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신축 맛을 보면 좀 모든 게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곤 합니다. 친한 분들한테. 그래서 인생 처음,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신축에 들어가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데, 왜냐하면 앞으로는 가도 사면 뒤로는 못 간단 말이죠. 차도 큰 차는 타도 작은 차는도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바라보실 포인트가 옛날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 있어요. 고민할 것도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편하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이 대부분 2개씩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2개 정도에서 내가 1번하고 2번 안이 있는데 1번은 돈이 좀 더 많이 들고 2번 안은 조금 덜 들어요. 그럴 때 타협해서 하지 마시고 이제는 1번 안을 가는데 현금이 부족하시면 대출을 더 받으셔야 돼요. 지금 그것만 남았어요. 왜냐면 내가 1번 안, 2번 안 중에서 1번 안을 택하는 게 다른 사람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 1번을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럼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잖아요. 여기가 더 많이 오르겠죠. 옛날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강하진 않더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에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